네, 자, 주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7월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 2, 3, 4위 중에 1위도 거의 상한가, 2위, 3위, 4위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한 역대 보기 드문 날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윤지호 경제평론가님을 급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은 진짜 마지막 날까지 정말 그냥, 예. 우리를 놀라게 하네요. 음, 아, 뭐 증시 역사상 이런 7월은 없었다기도 하고 네. 한 달 동안 이런 일은 뭐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정신없이 7월을 겨우겨우 뭐 넘겨왔다고도 해도 과언도 아니고 아무튼 많은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이제 7월 내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들 해석은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다 지나고 보니 뭐 약간의 반등도 좀 했고 네.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정말 정신 없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5월 이후에 구청 갈 때도 정신없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도 왜 이렇게 어떤 수급이 세지? 음. 뭔가 정말 가속시키는 힘처럼 개인들 돈도 들어왔지만 반도체만 뭔가 오르고. 뭔가 개인의 들어온 돈에 뭔가 곱해지는 느낌? 뭔가 굉장히 이렇게 가속되는 느낌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음. 취했었죠. 그리고 물론 이익이 바탕이 됐지만 그때 가장 널리 이야기됐던 게 이거는 뭐 돈을 버니까 EPS는 곧 주가야. 단순 산식이 성립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음. 과거에도 뭐 EPS만 올라가면 주가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은 사례를 말을 하면 정말 끝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신앙처럼 작동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도 오른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 수출 위주 경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부분이 성장을 하면 그 기업들이 그때 이익이 확 그로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때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익은 계속 늘고 있는데 주가가 꺾여요. 곧, 곧 썰물이 오기 증가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음. 가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면. 이번에도 그럴 여지가 생겼죠. 첫째, 촉발시킨 건 그거예요. 국내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마진을 유지하기는 좀 겁이 나잖아요. 봉이 김설란도 아니고 마진을 너무 높으니까 HBM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 계약적으로 가겠다는 거는 지금 음. 수요가 넘쳐나는데 왜 굳이 장기 계약을 가요? 그냥 시장에서 팔면 엄청 비싸게 팔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업의 수명이 길지 않을 수 있고 그쵸? 잘못하면 업종 자체가 부러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마진을 좀 낮추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원래 기업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면 그걸 잘 해석을 하거든요. 뭐 똑같이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부 애널들이 음. 하이닉스가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뭐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 실적을 열었는데 실망스러웠죠. 생각보다 좀 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안 나온 건데 앞으로도 그렇게 확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시장에 100원짜리를 굳이 90원에 깎아서 팔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장기 장기 계약이고 계약의 조건으로. 너무 좋은 거기도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이 올라가니까 장기 계약이 되니까 이제 이익의 변동성이 주심폭이 주니까 이게 시크릿칼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시크릿칼이 음. 아니에요. 뭐 다 시크릿칼이에요. 엔비디아도 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마진이 좀 축소되면 엔비디아도 왔다 갔다 합니다. 박스권이 되는 거죠, 물론. 음. 예전처럼 우리가 적자로 가서 완전히 무슨 주가 박살나고 이건 아니지만 음. 좀 슬로우해졌다 가는 슬로우해지는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촉발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저희 선행 수요 업체들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죠. 뭐 우리 맨날 저번에 왔어도 우리 이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돈들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 빠듯해하는 것 같아. 빠듯한 것. 뭐 요새 이제 다 FCF에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뭐 프리 캐시플로우. 이제 뭐 모르는 사람 캐팍스 하면 다 영어로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자금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는데 막상 자금 조달하는 그쪽을 봤더니 정말 다 조달이 안 되는지 엔비디아가 직접 빌려주더군요라는 뭐 느낌. 그렇게 돌고 있는 거죠. 원래 네, 알고 네. 있었던 거예요, 다. 음. 근데 거기다가 인제 우리가 아마존이 저번에 채권을 찍는데
경쟁률이 1.6대 1이었거든요. 야, 아마존도 저거밖에 경쟁률이 안 나와? 왜 음, 그랬을까요? 금리를 훨씬 많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갈수록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금 장기 금리가 잘 안 내려가잖아요. 전에 FOMC 있었는데 케빈 오씨가 말 모호하게 하잖아요. 트럼프는 막 목 흔들면서 금리 내려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은 그래 자기가 보스 때 금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금리 오르고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 네. 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 그런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단기 금리는 내려갔지만 장기 금리가 쳤던 거거든 위로. 그러니까 장기 금리도 잘 안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 코스트가 올라오고 있구나. 채권에 대해서는 내 돈은 떨어져 가는데 채권 비용은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 와크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채권 비용 그렇다 치고 저희 주주 자본 비용을 딱 생각을 하면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 원리를 그쵸. 생각할 원래 때, 비싼 돈이지만 이걸 우리가 비싸게 IPO하면 되는 거고 비싸게 팔면 되죠 시장에 증자하면 되고 아니면 신주 발행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픈 AI 딱 봤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오픈 AI가 IPO 실패할 수가 없죠. 하면 무조건 되는데 네.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기존 주주들이.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자본 비용은 다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 비용. 그러니까 현금 창출률은 떨어지는데 코스트가 올라온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가치라는 게 보면 현금 이런 게 할인율인데 네. 저 할인율은 올라가고 현금으로 꺼지는 게 바로 현재 하이퍼스케일러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국내 기업은 어떻죠? 반도체 기업도 좋긴 한데 네. 현금은 잘 만들고 있는데 저것도 속도가 약간 주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역시도 캐팍 수출을 이제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 비용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주가라는 걸 보면은 항상 주가라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7월처럼 정신을 사나운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그 전단의 이익을 얘기하지만 사실 인베스트 싱킹의 핵심은 사업의 경제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익의 함수이지만 이익을 만드는 사업의 경쟁성 부분을 보는 순간 뭔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하나 알고 있던 이슈가 뭐 온갖 게 다 나왔잖아요. 나온 중국 거죠. 얘기도 나오는데 시장이 못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쌌으니까. 왜 비쌌냐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그림 갖고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 준씨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냐 하는데 단순하게 PBR과 ROE를 놓고 보면 네. 원래 어디 있었냐면 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X축은 그쵸. ROE, 그쵸. Y축은 PBR이네요. 그렇죠. 뭐 PBR이 ROE의 함수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거 매칭되게 보면은 대략 9천 정도가 페어 밸류처럼 느적 상황이었거든요. 나 그거 잘 몰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 회귀선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PBR이 ROE의 함수라는 건 뭔 말입니까? 저게? PBR이라는 게 북에 대한 북과 그렇죠. PBR은 자산과 피해 그렇죠. 함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PBR이 또 낮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지만 PBR이 왜 낮죠? ROE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본에 대한 리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라는 거는 내 자본이 주식 자본이 있고 음. 분자 이익이 있는데 네. 그게 높아지면 PBR이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 PBR 고 ROE 종목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둘의 회귀선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들로 찍어보면 저런 대충 선형관계가 그런데, 있는데 예. 빨간색 선이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업데이트한 거였어요. 빨간색 점이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다. 엄청 싸져 있었죠 회귀선에서. ROE는 높은데 예, PBR은 낮아진.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 9천일 때는 저 점선 위에 있었었나요? 거의 근처에 있었죠 위에도. 그래요. 그러면 9천일 때도 뭐 크게 고평가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페어밸류 왔던 거죠. 근데 페어밸류. 거기엔 또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더블 카운팅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여하튼 저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싼 거라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지나치게 쌌었던 거예요. 지나치게 싸진 거다. 싸져 있었죠. 그러다 오늘 한 번에 팡 올라와서 많이 어제까지. 매웠지만 네. 아직도 뭐 오늘 올라온 게 좀 심하지만 오케이. 사실 이것의 핵심적인 쌌던 이유는 반도체 종목이었거든요. 그냥 크게 오늘 상한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가고 뭐 지금 그때는 그러면 아주 매력적이었을까? 그렇진 않다는 지금도 그건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전방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좀 생기기 시작했고 마진은 좀 내려오는 사이클이 시작된 거고 무엇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질문을 왜 이게 장화한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 주소 없이
이제 오늘에서야 우리가 좀 오늘 왜 더 그렇게 반응을 했냐 그러면 뜨겁게. 예. 음. 이제 우리가 저번 주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복귀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늦게라도 좀 알고 싶어요. 뒤늦게도 아는 거죠 저도. 얻어맞고 끝나긴 했으나 왜 맞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는 갑자기 기관 투자가들 막 로스컷이 나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25% 룰이 있으니까. 카더랍니다. 뭐 네. 매니저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있어. 예. 그것도 저번 주 하반기에 나왔었고. 근데 저번 주부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TRS라는 게 있어요. 총 수익 수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외국인들이 이렇게 레버리지 일으켜서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투자한 게 막 청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TRS. 예. 예, 그 TRS라는 수합이 있어요. 토탈 리턴 수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돈으로 좀 내 대신 주식 좀 사주라. 나중에 내가 정산해 줄게. 아니 헤지 펀드가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그 레오폴드라는 SA 펀드가 청산됐는데 뭐 그래 뭐 저기 누구예요? 반도체 주식 롱, 소프트웨어 주식 숏이었다고. 그것도 있었죠. 기본적으로 롱 규모가 너무 컸다고 네, 하더라고요. 4배 레버리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타델이 사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음모론은 뭐 사실 월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 레버리지 포지션 다 공개하는 건데 원래 이분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좀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자기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갖고 있고 했더니 그 완전히 뭐 월가에서 죽여버렸다 소문인데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 중요한 건 그게 청산됐다는 게 알려진 거죠. 네. 그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있었던 거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청산됐으면 우리가 전제돼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들어온 거죠, 이제부터. 이런 자금 때문에 청산되면서 빠진 거였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런 걸 알고 있었다면 뭐 그래서 안 사고 있었을 거고. 그럼 포지션을 쌓기가 다시 포지션을 재구축하는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지수가 좀 올라갈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일단은 오늘이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매물을 불렀을 테니까. 그렇죠.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뭐 좀 페이스북 하니까 아침부터 좀 세게 말했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 무슨 빨리 팔면 안 된다 지금은. 왜냐하면 포지션 쌓는 게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는데 일단 저는 아무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고점 수준까지 쌓을 확률은 낮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 전고점까지.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당장 오늘 6,500까지다. 뭐 사람들 차트 안에 선 하나 거놓고서 그런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비어져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그들도 털렸겠죠? 그쵸. 털렸든 뭐 같이 무서워서 팔았든. 그냥 그렇게 털려 나가니까 마진콜 당해서 팔린 것들도 많았죠, 외국인들도.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정도 규모였어요. 근데 이제 더 큰 거는 오늘도 봤지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봤거든요, 이번에. 예. 어쩌면 8,000, 7,500 이 정도부터 샀던 개인들은 투매, 강제 청산도 당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벗어나고서 반등이 짧을 거로 보시니까. 근데 이제 단적인 게 이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잠깐 올랐다고 파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단일조모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대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일단 다 녹아버렸어요. 대책이 나오기 전에. 다 녹았어요, 이미. 그래서 저 힘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시장의 변동성은 자연히 가라앉겠죠, 이제부터. 그리고 어쩌면 포트폴리오 재편이 시작될 텐데 이제부터 이제 어쩌면 오늘 상승이 이렇게 심했던 거는 오늘 그 5천까지 갔던 그 낙폭의 상당 부분은 약간 이러한 포지션의 강제 청산 때문이었다면 강제 청산이 이제 정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굳이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파생 수급 때문에 흔들렸다 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흔들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쵸. 감익부터 시작해서 뭐 이익률의 저하 뭐 그런 등등. 그게 상방을 여전히 제한할 것이냐는 묻는다면 저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싸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7,500, 8,000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다는 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9,000은 비쌌고 5,000은 너무 내린 것이며. 그렇죠. 뭐 제가 주식 그냥 대강 말한 거예요. 아 그래? 그냥 그 중은 어디 숫자? 그냥 숫자는 그래도 한 7,500에서 8,000 오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모르죠. 그 정도가 그럼 상단이면 하단은 다시 또 모르게 내려오더라도 한 6,500에서 6,000 사이는 잘
파단으로 지지받지 않을까? 음.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흔히 말하는 비추세 시장? 9천까지 갔다가 5천 내려왔다가 다시 9천은 아니지만 8천까지 갔다가 다시 5천은 아니지만 6천까지 내려왔다가 점점 낙폭은 줄이면서 어딘가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죠. 찾아가야죠. 음. 왜 그러냐면 좋은 것도 맞는데 확실하게 위를 열을 만한 어떤 변화가 나오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어렵기는 하겠으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익의 규모는 뭐 제 느낌에는 증산도 내년까지는 공급도 더 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익의 규모는 비스무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매분기 이익 발표를 하면 비스무리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1년 반 동안 계속 비스무리할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그게 바로 적정 주가 얼마야?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시장이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프라이싱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적정 되게 주가라고 하면 참 이게 어려워요.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모다란의 이제 주권 소위 가치 투자 관련 책도 나오고 근데 이거 뭐 저도 이거저거 뒤져보죠. 근데 네. 이제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방금 전에 질문하신 게 동일하게 많은 경우에 이제 버핏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뭐냐면 버핏은 알다시피 기존의 PER, PBR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었고요. 네. 그게 밸류에이션이야.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것도 굉장히 현금을 대체하는 거지만 의미 없어. 아니 네. 밸류에이션은 DCF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반영해야지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고 DCF 사실 좀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IPO 할 때 그 DCF 갖고 얼마나 장난칠 수 네, 있어요. 네네. 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뭐 막 질문을 받으니까 뭔가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요. DCF 버핏은 스프레드시트를 여는 걸 본 적이 없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가치라는 게 정확한 가치. 예를 들어서 저에게 삼성전자 가치는 얼마고 하이닉스 가치는 얼마다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돼서 투자한 만큼의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ROIC 같은 건 매우 중요하고 기업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이 또 일본도 선진화됐다는 게 이토 보고서 내용 보면은 사실 사람도 자세히 안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PBR 무조건 개선시켜라 이 말한 게 아니라 ROE 8% 이상 유지해. ROIC가 와크보다 높게 유지해야 되고 재무이론에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이토 보고서라는 데가 했거든요. ROIC는 뭐예요? 그러니까 투하자본 수익률이라고 사실 뭐 투자했을 때 투자된 돈만 갖고서 얼마나 돈을 벌어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투하 자본이 뭡니까? 영업용 계산 방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아 그래요? 그래서 ROIC는 회사 측에서 얘기해 주는 게 편해요. 우리의 ROIC는 얼마다? 그렇죠. 네. 네, 여하튼 그러한 여러 가지 자본 효율성 지표들을 갖고 우리가 좀 가늠은 할 수 있지만 DCF 자체를 계산하는 건 쉽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버핏도 나중에 이제 머쓱하니까 몇 년 뒤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머릿속에서 한다, 계산을.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가치가 뭐냐로 다시 돌아가면 기업이 현금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이 가치가 있다예요. 그게 뭐냐? 버핏이 말하는 해자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돌고 돌아오고 기본으로 오네요. 얘가 독점력이 있으니까 비싸고 코카콜라 얘기하고 코스트코 얘기하고 애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투자할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래 돌고 돌아 그렇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퀄리티적인 기업이 되려면 반도체가 그런 기업이 되려면 네. 정말 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서 해자를 가져야겠죠. 해자를 갖는다는 건 시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뭐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만약 이 기회를 살리려면 빨리 인프라를 늘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생산 인프라, 공장, 디램 공장. 데이터 센터도 잔뜩 줘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줘야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수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디든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투자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깔리는데 반도체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 비싸게만 판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 그림에 보면 이제 반도체가 원래 순수 P 사이클 가면 가격은 오르지만 사실 물량은 정체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사람들이 슈퍼 사이클 하면 사실 물량도 늘고 가격도 느는 그걸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Q 사이클로 가려는 것 같아요. 가격은 둔화되고 물량은 늘어나고. 그쵸? 네. 물량이 늘어나는 쪽에 돈을 많이 넣을 거니까 음. 이제 선행 지표들이 뭐냐? 반도체 기업들도 캐시플로우를 상당히 쓰지 않겠어요? 음. 우리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캐시플로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주가가 예전 같지 않았냐? 음. 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Q를 늘리는 게 이제 거의 일정이 나오고 와, 그게 알고 봤더니 뭐 엄청나게 이제 다 계약이 돼서 정말 뭐 피지컬 AI도 생각보다 잘 되고 좀 나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때 재평가를 하겠죠. 지금이 그 시기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어딜 갔었는데 거기서 주식은 사놓고서 감옥 갔다 오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기술주가 갖고 있는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죠. 경쟁사의 파괴적 혁신. 그렇죠. 음. 항상 우리가 이런 되는 시장에 있다 보면은 정말 어떤 기업이 혁신이 나와서 뭔가 이것의 어떤 부분을 뺏어가거든요. 잘 워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우리가 결국 정착이 된다는 거는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이 시장이 정착되는 거잖아요. AI 비용도 내려와야 되고 또 이번에 뭐 키미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게 재본수 효과 뭔지 다 알게 됐지만 예. 기본적으로 코스트 내려가는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래야지.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음. 근데 옆에처럼 기술주가 제일 무서운 게 어느 날 갑자기 단절이 와버리거든요.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저는 사실 우리가 패권을 안 뺏길 거로 보고 있지만 중국도 갓나지 않아요. 저 단절이 뭡니까 저게? 혁신이 나와버리면 갑자기 이익 쌓기를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하하하. 네네. 그러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예를 드는 게 철도 혁명 당시에 마차가 다 망하고 뭐 저게 마차역이 철도로 바뀌었잖아요. 뭐 코닥 필름 회사는 어땠으며 뭐 영화관은 어떻게 됐죠? 뭐 그런 변수야 뭐 어떤 산업이든지 다 있죠. 그렇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에는 계속해서 혁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오늘 이지 기자님이랑 저랑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만 솔직히 방송국 이렇게 될 줄 나도 모르셨잖아요. 그렇지. 아니 방송국 저 가끔 매출 보면 깜짝 놀래요. 여기 JTBC 사태 같은 것도 네, 봤을 네, 때 예. 이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여기서 우리 찍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것도 혁신이었던 거예요. 멀리 찾을 게 없이. 그래서 지금은 비용 문제 해결이 핵심 안건이 되는 시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계속 몇 달 전부터 말했는데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게 도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익 증가가 꺾이는데 이거부터 떠나서 사실 엔비디아도요. 2022년 11월에 보면 챗GPT 7위에 저 마진이 확 올라갈 때 주가 어땠어요? 시장 대비해서 엄청 좋았었죠. 네. 왼편 끝에 보면 박스를 보시면. 근데 저게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됐죠? 저희 플랫테리가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에 있잖아요. 지금도. 엔비디아가 지금 AI 생태계의 주인공 아닌가요?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못 간 지가 뭐 거의 한 1년 넘었죠. 그냥 제자리 걸음이죠. 그동안의 EPS는 어땠죠? 엄청 올라갔죠. PER은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진짜 궁금한데. 결국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마진율은 줄었어요? 유지하고 있잖아요. 더 안 늘리잖아요. 처음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아, 75%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마진율이 유지되니 주가도 유지된다. 마진율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 말인가 그렇죠. 보네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GP 마진인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마진인데 이게 지금 거의 뭐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분기에 86%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팔면 86%가 마진 되는데 그 산업이 되겠어요? 뭐 오래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86% 저걸 마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왜 굳이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을 미스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자꾸 낮아지고 있고 예. 그거는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걸 반응을 안 하면 좋겠는데
주가는 반응을 해요. 그 대목에서요. 네. 센터장님 이제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해주실 때도 원래 사이클 산업은 네. 이익은 계속 유지되고 심지어 이익이 올라가더라도 마진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내려가 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럴까 이제 혼자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더니 네.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 마진이 꺾이기 시작한다는 건 경쟁이 치열하거나 내지는 공급이 많아진다는 신호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관성의 힘으로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 조정은 아직 덜 되면 이익의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몇 달간 또는 몇 분기간 꺾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내리막 탔다는 뜻이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주가는 먼저 내려가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맞게 이해한 것 예,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엔비디아 칩은요, 네. 마진이 내려간 게 무슨 경쟁이 치열해져서도 아니고 공급이 늘어나서도 아니고 그냥 지들이 좀 조절을 해주는 거라면서요. 네.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게 마진이 꺾이거나 둔화되기 시작한 게 보통의 사이클 산업처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공급이 늘어나서 마진율이 둔화 또는 하락한 게 아니라 이대로 두면 애들 울 것 같으니까 인위적으로 조절해 주는 네. 거라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음. 없다면 예전에 마진 둔화되고 꺾일 때 주가 내려갔던 그 논리와는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가가? 그게 최근에 강세론의 배경이었죠. 다시 반등한? 아니요. 아니. 원래 계속 간다고 주장했던 논리의 핵심. 그렇죠. 장기 계약이 됐으니까 그렇, 이제 시크리칼이 아니다는 논리였죠. 그렇죠. 그 논리로 계속해서 9천 가고 만 간다고 했던 거죠. 그 맞을 수도 있죠. 그 심판은 결국은 주가가 시장이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아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걸 못했으며 다른 테크 기업 못했나요? 다 똑같이 왜 그럼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국이 다시 적자 가고 이런 건 안 오는데 이번에 주가 하락폭은 네. 사이클의 극점을 보여주는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쌌던 거예요. 사야 됐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다시 고점을 넘어가서 뭐 갈 정도로 이 사이클이 강하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네요. 적어도 그러면 9천선에서 네. 더 올라가지 못하고 엔비디아처럼 계속 절거나 뭐 8천까지 조정 주거나 하면 그거는 말이 되는데 더 못 올라가는 건. 뭐 주식을 갖고 얘기할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익이 뭔가 좀 주춤해졌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뭐 소로스 원래 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림으로 이게 더 심플해요. 네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많은 분들이 올해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아까 이 논리예요. 뭐냐면 선행 EPS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왜 빠져? 그렇지. 마진율 줄러도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사례를 찾자면 끝없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한국에만 많은 게 아니라요. 원래 많아요. 소로스의 재기이론에서 이제 금융의 역류술에 있는 그림인데 항상 이익의 정점 이전에 주가 정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기이론에 따르면. 그렇겠죠. 이번에도 꺾였잖아요. 좀 꺾여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이익도 선행 EPS. 우리가 앞으로의 예상 이익이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의 이익 말씀하세요? 2028년이나 2029년이나 이런 이익이요? 아니면 분기별로 우리가 이익을 해서 증가율을 따지잖아요. 속도. 3분기, 4분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석 달이 꺾이는 거죠. 이제 컨센서스 보시면 이렇게 다게 눕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게 내려오게 되면 주가는 그 전에 보통 조정을 시작하는 경향이 높아요. 뭐 정확히 시차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주가 고점은 지나야 한다는 게 뭐냐면 선행 EPS라는 거는 원래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주가의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행 지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항상 이 컨센서스는 주가에 아주 좋으면 동행 지표고요. 후행 지표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이 막 올라가면서 TP가 막 올라가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주가가 꺾이잖아요. 그때 이미 주가가 꺾인 이유가 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행 EPS가 꺾이기
하면 음. 후행적으로 꺾여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일 많이 나올 내용이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TP 하향이 나올 거예요, 계속. 음. 그게 꺾였다는 증거죠. EPS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꺾이는 이유는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거죠. 그 영업이익률을 당분간도 90% 수준으로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러면 이제 산업이 부러지고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익률을 낮춘 결과로서의 뭐 영업이익률 의도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팍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 계약을 하면서 뭔가 낮추는 이익률. 그렇죠. 그 뭔가 말씀이죠? 그런 뉘앙스의 말을 최태원 회장이 직접 하셨잖아요. 음.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거야. 좀 하이닉스는 100% HBM 장기 계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팔면 더 많이 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범용 메모리로. 그렇죠. 근데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낸드는 사실 중국의 YNTC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낸드에서는 막강해요. 낸드는 확 꺾여버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계에서 지금 계속 콜하는 게 낸드 꺾였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현물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 단단한 거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쫓아오고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증산을 좀 했어요? 낸드 가격 꺾인 거는 이유가? 뭐 증산을 했다기보다 시장을 먹어가고 있는 거죠. 중국 업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IPO를 하게 되면 그 돈을 갖고 또 뭐 캐파를 얼마나 늘리겠다 나오면 또 이제 그거에 따라 수급이 받겠죠. 뭐 이런 말하면 반도체를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전 매크로하게 원래 전략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통 반도체라는 건다 이런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산업들은 항상 사실 매크로 변화가 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금리예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가 맨날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GDP가 얼마냐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예요. 얼마나 기업이 현금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할인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두 개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이게 DCF고 많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갑자기 이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면 가치 되면 지금 얼마입니까? 하이닉스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말이 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저는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걸 사실 현금을 만드는 능력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는데 그 출발점은 앞에 서여행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잠깐 그림을 이거 보시면 네. 당연히 우리가 뭐 순환 출자부터 온갖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기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오픈 AI예요. 오픈 AI가 생각보다 내년에 이제 $1,000억 정도를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IPO 일정이 안 나와요. IPO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신주 발행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기존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죠. 뭐 그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왜 그 정도 돈을 받아야 되냐 주식을? IPO는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하고 싶은데 결국은 생각보다 돈을 못 받고 팔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있고 그 뒤엔 누가 있죠?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죠. 거기에 일본의 미주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의 금리가 막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인이 되겠죠. 당연하죠. 지금 글로벌하게 금리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들 생각하는 거는 금리가 예전보다 레벨이 높아졌는데 이게 유가가 내려가도 잘 안정이 안 되고 지수가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 본다니까요. 올라가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 물어본다면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잃은 거잖아요. 최근에 미국 주시장에서도 돈 안 쓰는 기업들만 주가가 올라요. 애플은 AI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올라가고 메타도 어땠죠? 지금은 이랬지만 과거에나 이제는 자본 효율화할 거야 데이터 센터 임대 줄 거야. 그래서 좀 주가 반짝했다가 밀리고. 네. 근데 문제는 하이퍼의 CDS가 꽤 올라가죠.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저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라클 같은 데는 상당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저 레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100 정도는. 그쵸. 저게 무슨 지금 뭐 문제될 확률은 거의 5%도 안 돼요. 지금 5년 내에. 근데 저게 이제 금리가 갑자기 어느 날 팍 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정치라는 게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에서 가장 반도체만 부러진 줄 알고 있는데 어쩌면 약간 밸류는 비싸지만 가장 올해 한 4월까지 우리 증시에서 가장 강력했던 섹터는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전력. 맞아요. 음. 전력이었어요. 음. 전력은 이 병목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전력이 완전히 그때부터 부러져요. 4월 이후에. 반도체보다 더 부러졌어요? 그럼요. 반도체 그때부터 전력은 계속 무너져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전력 인프라의 핵심 뭐죠?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 책들 보면 미국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전력 인프라 지어야 되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까 이프로님이 처음에 그 말했던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작년에요. 사실 삼성전자 막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다들 막연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 데이터 센터 많이 진대 하면 다 웃었었어요. 왜냐면 그때 생각보다 잘 안 늘어나고 있었거든 캐펙스가. 그래서 반도체가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4월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터뜨린 이후에 막 투자를 유치하는데 잘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데이터 센터 규제를 막 풀거든요. 9월 이후에 미친 듯이 캐펙스에 대한 그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반도체 막 선주문 들어간 거예요. 작년 9월이요? 그렇죠. 9월부터 12월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고 네. 우리가 12월 달에 그래도 20년의 반도체들 엄청 돈 벌 것 같아 이 정도였는데 그렇죠. 작년 연말 그 무렵에 젠슨왕 첫 번째 와서 1월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이제 했어요. 근데 사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월부터 인허가가 자꾸 연장되거나 뭐 제가 예전 프로젝트 때 30% 정도가 지연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는 50%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라인 캐펙스를 얼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되고 있느냐? 근데 이 문제는 이제부터 선거가 시작될 텐데 선거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러겠지, 데이터 지역에서는.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용수 문제 생기고 그렇지. 전력 문제 생기고 뭐 취업도 뭐 고용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위로 가도 이게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캐패스가 계속 실제로 이제는 뭐냐면 캐패스 이 정도 할 거야 갖고는 안 되고 한다고 해도 너들 돈 있어 물어보고 있는데 또 인허가도 자꾸 늦춰져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그때 뉴욕주 그 얘기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놀랬던 이유는 이제 더 이제 세게들 나가는 거죠. 민주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가을 이후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선거 전에.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단을 뚫어갈 만한 힘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계속해서 전방 수요에 대해서 또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사실 저번에 이프로님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지수가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기를 흘리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수가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올 텐데 여전히 시장이 무슨 만을 넘어가고 바로 만은 저는 언제 넘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러길 좀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근데 지금 바로 그럴 수 있다? 내년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내년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그렇죠. 저것도 하이퍼 스케일러 중에 어떤 기업들이 한번 팡 흔들려요. 그럼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되면 그게 바로 한번 터지는 거거든요. 저것도 변수일 수 있겠네요. PF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원래 내용은 이거였거든요. 제목이 손익비가 좋다 어제 기준으로.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하지만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연간 고점 확인했고 박스권 하단에 들어와 있으니까 손익비가 좋은 거니까 지금은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등해봐야 한 번밖에 안 했으니. 아니 원래는 어제 기준에는 반등도 없는 상태여서 맞아. 너무나 좋은 구간이었죠. 반등 한 30%는 아니다. 30%죠. 상한가 쳤으니까.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괜찮죠. 뭐 여기서 사실 6,500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뭐 6,500이면 여기서 그러면 9,000 막 이렇게 갈진 않지만 하여튼 그 정도 레벨인데 지금 문제는 셀리크라나스 때문에 하단이 왔었는데 올라갔을 때 과연 우리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한 거니 바이앤홀드로 계속 들고 갈 거냐, 존버로 갈 거냐, 그냥 트레이딩을 할 거냐. 트레이딩은 매일 단타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이번에 좀 올라오면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높잖아요. 지금 자사주. 네. 자사주 발표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것도 궁금하고 최소한 8월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9월쯤 가면 굉장히 더 다가오잖아요. 중간 선거가. 저는 8월 말에서 9월 정도 되면 3분기 얘기 나올 때 캐펙스에 대한 퀘스천이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누구의 캐펙스요? 하이퍼스케일러도 캐펙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생각보다 캐시가 많이 마르기 시작해요. 본인들도 투자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본론적으로 돌아가면 어떤 아까 ROIC를 물어보셨는데 기업이 돈을 방법이 뭐냐면 제일 투자해서 안 되는 기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음, 되게 별로인 기업이죠. 현금만 갖고 있다. 음. 예금에 뭐하러 그 주식에 투자를 해요? 내가 예금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은 돈을 갖고 그 캐시로 열심히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만들어내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캐펙스 투자하는데 그거의 상당 부분이 정크 코스트가 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금리가 중요하고 왜 캐펙스가 중요한 거냐면 그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왜 이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이 사이클에 들어가는 순간 성장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비용 리스크가 엄청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가가 엄청 장사가 잘 돼요. 거기에 식당을 똑같은 거 열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도 올라가 있고 경쟁도 치열하니까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을 뺏어오는 전략인데 이게 만약 수요가 생각보다 안 나오면 그럼 비용이 먼저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가 그 시즌 같아요. 코스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투자 규모가 얼마냐 아니라 수요가 따라오느냐를 질문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상이 좋았냐? 아마존이 좀 얘기를 해줬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계속 할 거다. 그리고 돈도 좀 만들어내고 있어. 계속 할 거다 다 계속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더 만들 수 있어야 돼. 아마존은 약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본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AI로 캐시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에서 질문해야 돼요. 그게 뒤로 가면 그게 생기겠죠. 그럼 많은 분들은 난 그때 미래를 보고서 지금부터 존버할 거야. 이것도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이런 위기가 얼마나 자주 오겠어요. 계속 빚내고 어디서 돈 조달해 와야 될 것 같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럼요. 이미 FCF는 다 마이너스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FCF 컨센서스로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버티기 때 이미 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좀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쓰니까. 돈이 확 부러졌어요, 이미. 저 기업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다 이제 디램 사고, 이제 GPU 사고 하는 건데요. 네. 그렇죠? 가장 쉬운 논리가 그거였죠. 쟤네들이 망하든 말든 뭔 상관 있어. 계속 투자해 줄 건가? 그럼 굉장히 잘못된 오해예요. 시크릿카드 산업에서 항상 저런 게 생기면은 병목 나왔다가 나중에 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어제자에서는 제가 준비했던 거는 손익비 좋은 구간이니까 사야 된다. 오늘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았나요? 근데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너무 과하게 빠졌는데 그 이유는 밝혀졌죠. 아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슬픈 얘기고 아픈 얘기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레버리지가 알아서 청산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고민되는 건 이런 거죠. 사람들이 한 7,500 넘어가면 많이 따라 붙을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이제 여러 곳에서 다시 시작이다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얼마 그 정도 갔을 때는 좀 조심스럽다. 저는. 그러니까 뭐가 터진다가 아니라 시장에 이미 왜 처음에 아마 약한 고리가 없었다면 그런 수급에 문제가 안 생겼다니까요. 약한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중국 얘기만 나와도 흔들리고 빌미를 주는 이슈가 그럼 앞으로는 없는 거냐 물어본다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올 것이고. 장기 계약하면서 그것도 있고 마진 줄이니까. 알아서들 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이 떨어져 나온 건 실제로 집행은 늦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그래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는 좀
조심스럽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할지 잘 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당겨진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저는 막 무너지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 보는데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음. 중요한 건 얼마나 더 오를 수 그쵸. 그래서 있겠냐? 계속 말씀드리자면 박스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박스권 하다 보면 열심히 사고 상단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게 상단일 것 같아요. 이건 좀 욕먹을 얘기지만 다시 사람들이 안심하게 될 때 음.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그게 상단이 아닐까 음. 싶어요. 박스권에. 그럼 안심할 상황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안심해도 사람들이 될까요? 언제 안심했죠? 주가가 올라갈 때 안심하죠. 그러니까요. 주가가 올라가면 안심들 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올라가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주식을 볼 때 주가 이전에 이익 주식이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그렇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래 거잖아요. 인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언제 투자를 그러니까 그걸 스톱하게 될 보는 수도 있으니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좀 조심스럽고 인제 지난 얘기지만 뭐 우리가 정말 무시당했던 요번 시즌에 뭐 템플턴이 했던 얘기잖아요. 뭐 음. 다 떠나서 우리가 요번에도 또 느꼈지. 지금까지와 달라 얘기 날 때가 제일 위험했다고 했었고 다수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요번에 또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뭐 사이클이 과거의 사이클로 돌아갈 확률은 제로라 봐요.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막 무너지고 이런 사이클은 안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런 속도로 다시 올라가려면 저는 레버리지가 엄청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시. 네.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개인들도 돈이 녹았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돈이 저쪽에서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사이클로 본다면 뭐 이거는 반도체 좀 정리한 건데 뭐 같은 얘기였는데 저는 여기서 뭘 음음. 공격적으로 볼 시기는 아니다. 제가 몇 가지 근데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불안하다고 안 보는 이유는 아까 이제 이 대표님한테 좋은 얘기 하나 드리면 지금 딱 보면 재고가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로 치면 미분양 없다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뭐 반도체가 막 부러지는 그런 그림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 이제 좀 정리해서 적은 건데 반도체 시크릿칼 논쟁도 여전히 LTA로 해서 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맨 위에 있지만 실적 미스 3분기도 아마 좀 더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고 2분기보다 이익의 양이 줄어들 것 같다는 거죠? 양 자체는 크게 안 주는데 양 자체는 늘죠. 이렇게 증가 속도가 꺾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면 그거 꺾이면 반응한다니까요. 아 무조건 증가는 하죠. 그 이익의 양 그죠? 그로스는 막대기는 길어지는데 막대기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익률이 90%에 이미 육박하고 있고 공장은 풀가동이라서 증산을 못하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익이 약간이라도 증가하면 그게 최선이지. 이럴 거라고 가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꺾여 버리면 좀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 그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니까 난 야속하다는 거죠. 하숙하고 짜증 나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우리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아 이건 이번에 달라졌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어. 이젠 PER로 봐야 된다, PBR로 봐야 된다. 그런데 웃긴 얘기예요. 그것도 막 왜냐하면 그래. PER이랑 PBR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프라이스로 그건 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음. 계약과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현상이 나오고 정체되는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의외로 그때는 주가를 공격적으로 사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다음에 좋아질 일이 남은 거니까. 아 여기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좀 이익 하락에 따라서 안정이 되고 예. 나면 마진이 이 정도 선은 유지가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야 매년 이렇게 돈 버는 기업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인제 이른바 그럼 멀티플을 올릴 그러면 거라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거냐면 아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유지할 거야. 그때 가면 구조적 전환, 구조적 사이클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그냥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 EPS 하도 요새 이 말 많아가지고 PBR로 봐야 된다, PER로 봐야 된다. 아니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ROE라는 걸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ROE 레벨로 보고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려면 ROE 좋아지는 방법 제가 비법을 알고 있거든요. 이익 말고 그냥 분모를 확 줄이면 돼요. 주주환원을 엄청 해주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번에 하이닉스는 그 얘기도 안 했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었지만 그 말은 인제 자사주 매입 소각? 그쵸. 그런 게 이제 강하게 나와주면 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자사주를 뭐
뭐 보너스 줘야 되고 하니까 많이 생각 예상보다 더 많이 사주는 게 나온다. 그럼 주가 한번 더 튀겠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지금 음. 우리가 추론의 영역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어떤 요즘 몇 개월 사이에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당위성을 갖고 투자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저도 지금 전에 아니 그렇게 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을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안 보고 어, 주가를 내리겠다는데 제가 사실은 정말 이상하죠. 그 충격적이었던 게 좀 있었는데 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음, 당위성을 갖고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을 맞아요. 해야 된다. 한국이 이제 일해야 되고 우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돈을 갖고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장 큰 피해는 그분들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음. 8천에 뭐 이상에서 들어갔던 분들 상당수는 소신을 갖고 들어가서 그렇지. 이익이 감익이 아니니 혹은 앞으로도 계속 좋다 하니 여기서도 계속 가야 한다는. 뭐 제가 정답은 모르지만 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사이클에서 이게 이 멀티플 버블 아니었죠. 음, 그건 인정하는데 두 번째 게 뭐냐면 시크릿카 P에 대해서는 피터 린치 얘기가 지금 틀렸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전략이 맞았어요. 음,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시크릿칼이 좀 길어질 텐데 저는 뭐 이 사이클에 대해서 뭐 끝났다 얘기는 전혀 안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저 그림보다는 옆으로 가는 그림이지만 일단 주가 고점이 연간으로 나온 것 같다. 고점도. 연간 고점. 근데 음, 내년에는 뭐 고점이 경신될 여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음, 앞에 너무 가정이 많아졌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시면 뎁 자료들 다 가정이에요. 음, 이랬을 때 이렇게 되고 저랬을 때예요. 이게 바뀌는 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음, 많은 분들이 그 가정을 좀만 제가 숙제로 들면 연구를 해보시면 지금 가정이 뭐냐를 잘 보시면 결국 이 사이클의 핵심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믿고 하지만 그 가정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가정이 과연 비즈니스 모델로서 유효하냐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상황은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이퍼스케일 가이던스가 실제로 저는 오히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실제 가이던스가 하향되지는 않겠지만 저항률이 낮은데 발주가 약간 연기되는 게 어느 날 데이터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죠. 원래 내년에 이게 발주가 되면서 반도체가 이 정도로 팔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후년으로 미뤄지네? 음, 뭐 이런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그때가 또 사이클에 의미 있는 저점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는 재고 변동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 우리 해외에서 재고 얘기 한번 나오죠. 한번 지금 랜드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재고 많대요. 좀 약간 그래서 일본 히오시랑 박살 났던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음, 많은 건 아닌데.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게 다섯 번째였는데 이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하이스가 실제 가이던스를 좀 컨센서스 내려올 것이다 얘기가 사실 이게 한 달 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음, 계속 도는 얘기였어요. 음, 근데 시장에서는 뭐 하이닉스가 얼마 벌고 있는데 이건 당위성을 갖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나면 오히려 뭐 펀더멘탈로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감시 지표로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또 좀 말씀드리던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다였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재미없는 내용 갖고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있었는데 엔비디아와 예를 들면 하이닉스 네, 두 개를 보면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이익률 대단 높고 음, 그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음, 그리고 공급 대비 수요가 넘치고 네, 그래서 이익률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고 네, 물량을 늘리기가 만만치 않고 음, 그러니 그러면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서도 엔비디아도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차이인가요? 하여간 그런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하이닉스는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차이가 와, 엔비디아 있을까요? 한번 그때 박살날 때 기억 안 나시는구나. 처음에 막 매출 처음 꺾이고서 주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화살표 그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예. 그 다음에 다시 자리 잡고서 이제 올라와서 플랫해진 거죠. 지금의 예를 들면 하이닉스 저 조정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마진 음, 조정이 좀 됐던 거죠. 그때 엔비디아 한번 되게 그래서 힘들었죠. 그리고 밑에 보신 게 뭐냐면 EPS예요. EPS가 정말 끝없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 이 그렇죠, 엔비디아는 그렇죠. EPS가 꺾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유지 정도 될 거다 그랬더니 말이군요. 저거는 EPS를 YY 증가율로 바뀌면 이렇게 굴곡이 나오는데 그냥 EPS만 놓고만 올라가면 PER은 어떻게 됐죠? 파란색 계속 내려오잖아.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우리 기업의 특징인 줄 아는데 이거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이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소로스 좋아하잖아요. 소로스가 이제 무시한 거예요. 금융의 연구소 보면 다 옛날 얘기여서 정말 읽을 게 별로 없어. 정말 출판사 죄송한데.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거든요. 뭐냐면 소로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기 한번 까요. 뭐라고 까냐면 기술적 분석? 뭔 점성술이야? 뭐 이렇게 하고 기본적 분석? 세상에 이게 균형론이야? 그럼 내가 랜덤워크? 내가 돈 버는데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만의 독창적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재기. 재기 이론인데 재기가 뭐냐면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한 건데 시장은 항상 always bias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저는 살면서 이 문장이 제일 멋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예상되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상되는 걸 반영해 쓰는 거지 자꾸 우리가 미래를 땡겨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사 분들은 재무제표 볼 때 우리가 이익을 보지 말고 이익이라는 거는 재무제표 정리된 거잖아요. 현금을 본다는 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 차이듯이 예상된 사건에 영향을 주는데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Y가 EPS면 X가 DY면 영향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주가가 오르면 또 펀드멘탈에 영향을 줘서 또 주가가 오르고 이게 증폭되는 거예요. 빠지면 이게 증폭되는 이게 어떤 방향이 잡았을 때 거기에 포지션을 정하자는데 어느 날 이게 같이 힘이 세게 부닥치면 이것도 아닌 어떤 시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편향을 전제로 항상 봐야 돼요. 편향이 심할 때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소로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이론 중에 이 책에 있는 그림인데 나름 정리한 게 펀드멘탈은 항상 늦게 확인된다. 이게 핵심. 주가를 차트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특히 이익 그래프를 제가 바꿔서 포워드 예상 이익 그렇구나.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보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 이미 올랐잖아요. 근데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 봐요. 왜냐면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위가 그러니까 예. 수급이. 그쵸. 다 알아서 팔렸고 지금 오늘 개인들은 저는 항복 매도라 보거든요. 놀래가 무서웠기 때문에 다 던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팔아서는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월요일 화요일날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돈들의 상당수가 다시 들어올 거로 보거든요. 언제 들어오냐면 다시 시작이다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혹시나 오늘 방송을 봤던 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시장을 촉발시켰던 원인 제공자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게 심하게 빠진 거는 수급이 가속되면서 빠졌던 건데 그러나 이게 바뀐 건 없어요. 이게 언제 더 심화되냐? 가을 이후에 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단은 너무 크게 열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생각.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내년 이후에 뭐 내후년이 되겠네요. Q가 늘어나서 그때 난리 날 것 같아요, 시장.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Q 사이클을 우리가 이번에 타면 예.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크게 지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먼 얘기 같은 게 난 네이버가 요번에 뭐 돈을 받았다는데 14조 아니에요, 14조. 1기가와트 하나만 70조 들에 70조. 하이퍼스케일러도 이걸 못 줘가지고 저렇게 허덕이는데 정말 이게 정부가 밀어줘서 짓지 않으면 질 수도 없어요. 근데 빨리 안 지면 우리 데이터 센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뭐 미래 피지컬 AI 하자면서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다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투자가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사이클이 한번 열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돈을 누구 돈으로 하냐 딱 가보시면 이제 갑자기 계산기가 나오실 거예요. 요에 번 돈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들어가겠구나.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겠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캐펙스 투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경영진들이 미래를 좀 잘 보고 있다. 하이스도 삼성전자도. 근데 그 길이 단단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지만 가치라는 거는 제가 30년 넘게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고 많은 그루들이 했던 말이고 저도 100% 동의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저거 논의할 필요 없어요.
현금을 만들어낸 능력이 강한 것이냐. 음, 이거에 대한 자본 비용이 얼마냐. 이게 정말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음, 어떤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을 갖고 보다 보면 올라왔을 때 흥분 안 하게 되고 내려왔을 땐 싸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기준이 없이 바라보면 가격에 휘둘릴 뿐이거든요. 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그 굉장히 힘이 촘촘하게 부딪히는 시간이 시작됐다 지금. 진짜 모르겠네요. 잘 되겠죠? 뭐. 그래서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Q가 늘어나서 전체적인 이익도 EPS도 늘기 시작하더라도 그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Q가 느는데 음, EPS는 플랫인데 음, Q가 막 늘어. 그럼 P 음. 곱하기 Q 아니에요. 네. 노가 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이 EPS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박리다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겠죠. P는 낮아지고 Q는 올라가고. P가 좀 완만하게 낮아지는데 Q가 이렇게 늘어버리면 그러겠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클이 언제 올 거냐를 따지게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요. 막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막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이 생길 것 같고 그러는데 테슬라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게 언제 개화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나 맨날 엔트로피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낸 엔트로피도 이번에 IPO 하면 뭐 어디다 돈 쓸 것 같습니까? 데이터 센터 짓겠죠. 그렇겠죠. 돈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음,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물량을 대는 건 앞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Q의 걱정은 없다는 거죠. 네, 마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P를 더 올리면 알아서 자빠지게 되는 거죠. 또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P는 좀 내리더라도 Q가 많이 올라가서 EPS는 올라갈 근데 거다. 우리가 Q를 만들어낼 캐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설을 시작했고 그래서 28년부터는 좀 공장도 그렇죠. 완공된다면서요. 빨리 막 당기는 거죠. 그죠? 캐파를 엄청나게 돈을 쓸 테니까 캐시는 말라가겠죠. 뭐 들어오는 돈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 시차의 문제인 거예요. 뭐 투자는. 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나고 나서 시장이 열리는데 내가 그 투자한 돈이 회수가 잘 안 되면 그 사이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야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얼마에 돈을 쓸지 그 미스테리가 있지만 네. 디램이야 얼마에 파는지 다 알고 공장을 그쵸.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만 없다면 음. 이번 사이클의 최종 승자가 될 수도 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도 엔비디아랑 똑같아지니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정말 금액이 안 하셨으면 했는데 슬픈 얘기인데 어. 그래도 계속 좋은 회사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회사는 좋고 다 이익도 늘어나는데 주가는 늘 요망형 요꼴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Q도 늘고 P도 많이 안 죽으면서 이익이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도 엔비디아 꼴 날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말씀 들으니. 그 꼬이란 표현까지 하면서 우리 슬퍼지지 말고. 근데 저는 보다 잘할 거로 보는데 예. 우리가 지나치게 최근 몇 개월간 음, 지나치게 단순 논리로 접근한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EPS는 엔비디아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꿈에 젖어 있었던가 하는 게 무조건 EPS가 올라가는데 PR이 낮아졌는데 이건 싸다. 그러네. 그 논리만 갖고 적기엔 지금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뭐 반도체가 별로야. 반도체가 지금 이끄는데 우리 시장이 전 내년 바라보면 이런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약간 퀄리티 기업들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뭐냐면 우리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좀 있잖아요. 근데 최근 올해 내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로 다 수급이 쏠리니까 맞아. 다 그 팽개쳐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일까요? 현금 만드는. 근데 뭐, 이게 이미 다 아는 회사 기준만 해도 삼양식품 같은 회사 어때 보이세요? 그렇죠. 아니, 한동안 세상에 잊혀졌지. 왜 좋은 거냐면 맞네. 매출 원가 같은 거 보시면 쟤네들은 공장을 져요. 밀양 사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을 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뭐 기업 분석을 갖고서 PER이 몇 배인데 뭐 싸고 이렇게 하는 게 기업 분석이냐는 거예요. 제가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섹터 출신이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떤 공장이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원래 가동률이 한 50%일 때는 돈을 크게 못 버는데 BEP가 예를 들어서 한 60%였다 쳐요. 가동률이. 네. 넘어가는 순간 영업 레버리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 거 잘하는 회사가 적재적소 투자하고 돈 잘 버는 회사잖아요. 그런 게 뭐 삼양식품 같은 회사도 있었고 또 그러네. 뭐가 있죠? 화장품 회사들도 저렇게 LG생건이나 아무리 헤매고 있을 때 맞네요.
아니 저는 APR 보면은 깜짝 놀래요. 달바도 그렇고. APR 보시면 캐시는 이만큼 만드는데 엄청 마케팅을 많이 쓰거든요. 음. 근데 주주 환원하고도 이만큼이 남아요. 음. 그게 퀄리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힘을 갖고 하는 기업 그런 기업도 있죠. 아 생각보다 찾아보시면 근데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몰리다 보니까 다 망가져 있어요. 저 그래요? 자신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일 최선을 해요. 근데 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는 이게 그것만으로 가는 장이 아닐 수 있었을 때 우리의 대안이 뭐냐는 거야. 그걸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 다음 세트는 그런 조선이니까 방산입니다. 아니죠. 화장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지시장이 됐다는 거는 기업 자체를 바라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남들보다 훨씬 운전자본 관리도 잘하고 뭔가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 제가 이제 현장 나와서 막상 나와서 봤더니 뭐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뭐 가끔 놀래요.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좀 더 투자라는 게 막 오늘 저도 이제 아까 강의 같은 거 하면 이게 무슨 리딩방 하자는 건지 뭐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기업도 찬찬히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시간을 좋아하는 편인데 음. 최근 몇 개월간을 말씀드리면 그런 기업들이 박살나 있어요. 네. 전 내년에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성과를 보일 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놔야 공부해 되겠네요. 놓으셔야 돼요. 음. 자꾸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사이클은 좋긴 한데 막혀 있는 사이클이 뒤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국에서 되게 의미 있는 좀 쉬운 거를 보면 은행주 같은 건 쉽잖아요. 밀리면 배당 수익률 계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건 아주 공식처럼 나오고 있고. 음. 그래서 좀 우리가 투자라는 거를 우리가 오케이. 여기서 음. 무슨 뭐 이번에 미국에 무슨 뭐 헤지펀드가 청산되는 빠졌어요. 이거만 얘기하지 말고 음. 지금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 게 뭘까? 그걸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네요. 사실은 그 음모론도 하나 질문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뭐냐면 먼저. 요거 우리나라 반도체 D램이랑 뭐 샌디스크나 키옥시아 같은 그런 회사가 앞으로 돈 되게 많이 벌 거 같은 걸 미국의 큰 손들이 뒤늦게 알아가지고 샀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주가 벌써 다 올라 버렸잖아. 야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내려가지고 개미들 다 털고 올라가자 라고 해서 이번에 한투닥거리 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지금부터 진짜 많이 오르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근거는 없지만 음모론 양털깎기 같은. 우리 이프로님 생각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프로님 생각이면 제가 갑자기 확 땡기는데 저도 그 아니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혹시 들으신 거면 별로 안 땡기고 그죠? 혼자 생각하신 거예요? 저 들은 얘기인데 그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이거 왜냐하면 이번에 그 뭔가 정리됐다고 하는 그 레버리지 했던 그 펀드를 죽인 게 왜 죽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그동안 비슷한 이유로 말씀하신 대로 상방이 좀 있었네요. 뭐 그런 뭐 누가 말이 옳은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최근 시장에서 제일 좀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당위성에 관한 거예요. 이 표현을 제가 더 격하게 안 해서 그러는데 뭐 그래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공감을 해야지 투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투자는 약간 비틀어진 시선 아닌가요? 뭐 사실 그렇죠. 네. 그냥 각자 생각. 설득할 필요는 제가 없는 거죠. 누구를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계도 많이 느껴요. 저는 굉장히 이론 강의 같은 걸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고통스러우시죠? 뭐 이런 말 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이 지금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에서 뭘 배워야 되냐가 첫 번째 질문이셨잖아요. 시장의 냉혹함을 배우라는 거야. 냉혹함을. 뭐 음모론이 있었던 뭐 했던 그러니까 어떤 간에 이론과 가정보다 예. 시장이 그럼 설마 우선한다. 그 이론이 맞았다 치더라도 냉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근데 그렇죠. 우리는 마치 그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은 그냥 약한 고리가 있었는데 어떤 애들은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져서 한번 성공했는 것 같아요. 쇼스를 먹었건 뭐랬건 간에. 싸게 잡았다면 뭐 얘들이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한 고리가 뭔지는 이해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네. 예, 저는 맞네. 아니 이 프로님이랑 워낙 친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네. 저번에도 어떤 소모임에 갔다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저한테 불순하게 한 분도 없고요. 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로 충격받았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가 그렇게 해서 망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말을 했다고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또 제가 강의했다고 내 스타일이, 내 속도가 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각자 속도가 있는데 지금 다들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다 미친 듯이 막 지금 막 다들 올라갈 때 막 쫓아 뛰어가고 빠지니까 또 미친 듯이 빠져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자산이랑 내 속도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속도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제 속도의 기준으로는 지금 달려갈 때도 아니고 도망갈 때도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산보하면서 지내자. 업종에 가난한. 오케이. 네. 그래, 저도 어디 최근에 어떤 창업주 인터뷰하는 걸 들은 네. 내용 중에 이제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이제 가만히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내 탓도 좀 있지만 주로 이제 환경 탓이거나 다른 사람 직원 탓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다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액션 리스트가 나온다. 근데 이걸 남의 탓, 배경 탓, 혹은 환경 탓으로 분석을 하면 그 분석은 맞을 수 있으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건 뭔지를 자꾸 찾아내고 까리하면 이건 그냥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셔서 그래 되게 좋은 말이다 싶었는데 지난 한 달도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한 달간은 근데 어. 우리가 맨정신은 찾지 마요?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저도 똑같았어요. 이건 뭐 저는 이렇게까지 빠질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아니 누가 알겠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 6,500이 왔다고 하길래 제가 6,500부터 사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이 정도가 원래 그러니까 그거에서 한 1,500포인트가 더 빠졌는데 네. 제가 또 나름 위에서는 줄이자고 하고 6,500에서부터 무슨 말을 했냐면 빠져봤자 6,000 그리고 저기서 더 빠지면 5,500 아니냐. 말은 5,500 얘기해놓고요. 오겠냐. 그렇죠. 5,000이 5천이 왔으니까. 근데 그건 있죠. 이번 주에 정말 좀이라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은 거기서 미친 척하고 사는 거죠. 진짜 계속 물려도. 사는 거죠. 사온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이 행위는 매우 옳았다고 보고 있고 하단은 거기 어딘가였다 이번에 한 6,000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단이 원래 정상적인. 그러면 위로 가면 양방으로 2,000 사이로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해오시던 이야기를 한 절반 정도 오늘 섞으셨는데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되게 새롭게 다양하게 들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 거의 마바라틱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 생에 부합되게 거의 논리가 없으니까 이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종 또 마음 급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궁금하고 그럴 때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